자, 시작합시다. 에셋 알로케이션 같이 공부해 봅시다. 에셋 알로케이션 주제가 많이 줄어서 크게 분량 면에서는 부담이 되지는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주제들만 집중을 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공부해야 될 챕터가 모두 3개인데 리딩 5에 보면 Overview of Asset Allocation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챕터가 제목이 Principles of Asset Allocation,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이제 리얼 월드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리얼 월드 컨스트레인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3개 챕터에서 어느 챕터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개의 챕터 사실은 다 중요하고요. 각각의 챕터에서는 각각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비중이 제일 높은 챕터는 두 번째 챕터가 비중이 제일 높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들도 좀 있어요. 그 계산하는 문제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집중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거 외에도,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요약된 서머리 노트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한두 문장으로 지나가는 것들 중에 과거에 또 기출 문제하고 연결됐던 것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에셋 알로케이션에서, 이 계산 문제 있고 암기 문제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암기 문제는 이거는 꼭 제가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꼭 나중에 짧게라도 정리를 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외울 게 없죠. 계산 문제는 그 로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로직대로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계산 문제는 한 번만 이해하면 끝이지만 암기 문제는 자꾸 이제 까먹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서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Reading 5의 Overview of Asset Allocation이라는 거요. 자산 배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여기 좀 포커스 잠깐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있네요. This reading provides a big picture overview of asset alloc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investor's objective and constraint. 자, 이게 빅픽처를 보겠다는 건데, 에셋 알로케이션과 관련된. 거기 에셋 알로케이션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냐면, investors objective and constraint.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세요. 근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셋 알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게 되면 옵티멀 에셋 알로케이션이고요. 옵티멀한 에셋 알로케이션은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에셋 알로케이션이 아니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겁니다. 이 투자자한테 옵티멀한 에셋 알로케이션 찾으세요.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옵티멀 하지만 저한테는 옵티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옵티멀 에셋 알로케이션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공부를 할 거고, 약간의 계량적인 주제도 있고 테크니컬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헤비얼 파이낸스와 같은 심리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기 다뤄야 될 주제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셋 알로케이션이라는 게, 옵티멀한 에셋 알로케이션은요,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나중에 표현이 될 텐데, strategic asset allocation,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한테 아주 옵티멀한 asset allocation인데, 그게 하루만 가야 되는 allocation 일리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롱텀에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asset allocation이고, long-term asset allocation,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얘는 전략적 자산 배분,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루는 주제가 그러니까 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asset allocation은 플래닝이거든요. 각각의 asset 클래스에다가 몇 %씩 투자하면 됩니까? 라고 플래닝을 하는 건데, 그걸 나중에 실행을 하는 것들은 implementation 이슈는 좀 다릅니다. 이걸 패시브하게 운용할 겁니까? 액티브 운용하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도 또 다뤄야 돼요. 옛날에 레벨 2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공부하셨잖아요.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공부했을 때
레벨 2 포트폴리오가 주제가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과거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주제가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에셋 알로케이션의 믹스가 있어요. 에셋 믹스. 이런 에셋 클래스에다가 몇 퍼센트, 여기다가 몇 퍼센트 했는데, 그 믹스 비중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비중을 바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원래 오리지널 믹스를 썼을 때의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믹스를 바꾸는 거를 우리는 액티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액티브 매니지먼트는 임플멘테이션 이슈입니다. 실행하는 이슈예요. 그리고 그 비중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에셋 클래스 내에 주식을 갖다가 주식이면 주식 또는 채권 이런 걸 교체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큐리티 셀렉션, 자산 선택의 문제인데 이 자산 선택도 보게 되면 액티브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패시브하게 할 겁니까? 이런 거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요. 에셋 알로케이션을 다루고자 하는 게 옵티멀한 에셋 알로케이션 비중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갖다가 임플멘테이션 이슈와 관련해서 액티브하게 하는 겁니까? 패시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거기 모듈 5.1 봅시다. 인베스먼트 거버넌스라는 거. 거버넌스란 말이 지배구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배구조라고 하게 되면 그 지배구조는 이 소유주가 누굽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배구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가 있는데 그 조직체에 조직 구조와 그 다음에 롤과 리스폰시빌리티 그리고 프로세스 이걸 다 합친 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라는 게 자체가 대주주가 지배구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주주가 지배자죠. 그리고 주주를 대표하는 주주총회가 있고 주주총회 밑에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 밑에 집행임원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밑에 하이라키를 가져가고 그 하이라키는 각각 보게 되면 각각의 주주총회는 어떤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이사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결정을 한다든지 롤과 리스폰시빌리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롤과 리스폰시빌리티, 조직 구조 이런 걸 갖다가 합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몽땅 합쳐가지고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자, 저기 그 123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Model. 좀 효과적으로 되려고 하게 되면 그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는 이런 기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보면 Establish Long-Term, Short-Term Investment Objective. 정확히 그냥 줄여서 말하게 되면 Objective를 갖다가 Establish 하세요 이런 거죠. 목적을 갖다가 정확히 이제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Allocate Rights, Responsibility. 각 그 조직 구조 내에서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건지 특히나 투자와 관련해서 그런 걸 다 정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는 프로세스를 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 그 다음에 롤과 리스폰시빌리티, 그리고 프로세스 이걸 합쳐가지고 이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는 6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직 구조 이야기와 롤과 리스폰시빌리티, 프로세스 요게 3개 합쳐서 거버넌스예요. 시험에서 그런 거 쓰라고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24페이지에. 자, 124페이지 보면은 investment objective라는 것도 있고 그 밑에 rights and responsibility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investment policy statement, strategy에서 이렇게 좀 볼드로 진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전부 다 넘버링을 좀 하나씩 할까요? 1, 2, 3, 4, 5, 6 이렇게. 요 1, 2, 3, 4, 5, 6이라고 한 게 바로 우리 그 앞페이지 123페이지 맨 밑에서 나와 있던 그 아주 좋은 이펙티브한 거버넌스 모델은 이런 6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6가지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124페이지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첫 번째 보면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스페시파이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버넌스에서. 요것도 이제 옆에 좀 써놓을까요?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옆에다가 여기 Asset Allocation Approach와 연결 이렇게 좀 쓰세요. 투자의 목적은요,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approach, 접근하는 방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Asset Allocation Approach가 모두 3개 있어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Asset Only Approach, Liability Relative Approach, Goal Based Investing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그 어떤 어프로치를 택할까요? 라는 거는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프로치 3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거예요. 좀 이따 할 테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서 두 번째 문장에 sum
examples of investment objective가 as follows라고 되어 있는 거여서 첫 번째 점 찍은 거 보겠습니다. The objective of pension fund. 투자자가 펜션 펀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asset allocation 옵티멀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옵티멀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옵티멀하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 투자자를 위한 옵티멀한 말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는 펜션 펀드입니다. 자, 연금인데 연금은 그러면 연금의 목적은 뭘까요? 이런 거죠. 연금에서 자산 배분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연금 수혜자들이 나중에 연금액을 받게 될 텐데 그 연금 수혜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갖다가 적시에 원하는 금액, 정해진 금액만큼 줄 수 있게끔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Objective Pension Fund for the Pension Plan Asset, Plan Asset이라는 게 이제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연금에서 굴리고 있는 자산들이니까 to meet 이래야 됩니다. Current and ongoing plan liability. 이 플랜 라이빌리티니까 이거 얼마를 언제 줘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국민연금을 가입을 다 아마들 해보셨을 텐데 국민연금에서 보면은 가끔씩 연금 예상 수령액이라고 이렇게 오죠. 지금 상태로 언제까지 이걸 가입을 하시게 되면 몇 세부터 시작해서 매월 얼마를 받게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빌리티가 뭐가 있는 거냐면 연금 같은 경우는 타이밍과 어마운트가 있잖아요. 그죠? 프로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언제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라이빌리티의 타이밍과 어마운트가 정해져가 있고 그리고 그게 또 legal obligation입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돈만큼을 줘야 된다고요. 반드시 줘야 되는.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제목만 한번 써볼게요. Asset Allocation Approach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자산만 보고요. Asset Only Approach가 있고 두 번째는 Liability Relative한 Approach가 있어요. 세 번째는 Goal-Based Investing이라는 GBI가 있습니다. 우리 Private Wealth Management 할 때 Goal-Based Investing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펜션 펀드 어느 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보험회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보면은 이제 뭐 연금 같은 연금보험 같은 거 팔고 있잖아요. 여기에 자산이 있다고요. 이 자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채가 있죠. 근데 이 부채가 거의 알고 있는 부채면서 타이밍을 알고 있고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돈을 연금액을 개시해서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이거 자산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문제는 Asset Allocation의 주제는 여거와 관련된 주제인데 부채를 쳐다보지 말고 자산만 가지고 운용하자. 자산만 보자. 그거는 Asset Only Approach고 아니야 이거 부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부채가 보면은 고정된 타이밍과 고정된 어마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마치 Fixed Income 또는 Fixed Liability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채권 발행한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산 배분은 부채 보면서 자산 배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뭐 그 어떤 일정한 타임 라인을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가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하고 운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Liability Relative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요 이렇게 Liability Relative Approach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투자자인 거죠, 이제 정확히 말하게 되면. 자, 이것도 좀 나중에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예요. Liability Relative Approach가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의 특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그런 건 물을 거라고요. 어떤 인베스터를 둘 거예요. 그 인베스터가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점에서는 펜션 펀드인 거죠. 이 인베스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To meet. 뭔가를 맞춰야 된다니까. 자산이 뭘 맞춰야 되는 거냐면 legal obligation, 이거 반드시 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legal obligation을 맞춰야 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 거니 그 liability를 보면서 운용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도 또 하겠습니다만 이 liability relative approach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AL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sset Liability Management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같이 관리하는 게 ALM 어프로치인데 나중에 이거 Liability Relative Approach 공부할 때에 ALM도 같이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테일하게 뒤에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세요. The Objective for Endowment 기금입니다. 기금, 대학발전 기금 이런 식으로 총동문회 기금 이런 걸 갖다 냈다고요.
이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금에 슬립 목적이 있죠. 이건 동문회 대학의 발전 기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금을 슬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돈을 갖다가 언제 얼마를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장학기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장학생이 있으면 거기다 돈을 주면 되는 거고 장학생이 없으면 뭐 안 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굉장히 탄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갖다가 언제 얼마를 주는데 이런 개념이 없다고 얘기는. 자, 그러다 보니까 the objective endowment is to achieve a rate of return that exceeds the return required to fund the current and ongoing liability. 이게 이제 current and ongoing distrib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liability가 아니에요. distribution. 뭔가 돈을 줘야 된다니까. 지금 당장 뭔가 줘야 될 것도 있고 장학기금으로. 그 다음에 뭐 내년도에는 뭐 동문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갈 돈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불확정적인 금액이 불확실한 타이밍에 돈이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라이빌리티를 보자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자산의 수익률을 굉장히 높이세요 이런 의미로 접근이 됩니다. 그런 거 얘들은 보면 asset only approach 이런 걸 쓰는 거라고요. 자산만 보고 자산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볼게요.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산 수익률을 최대로 높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처럼요. No risk, no return이에요. 리턴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asset only approach에서도 보면은 주어진 리스크 한도 내에서 최대 수익률을 높입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샤프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샤프 레이쇼. 샤프 레이쇼가 최고로 높게 나오는 에셋 알로케이션 합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에셋 온리 어프로치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또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 좀 볼게요. The objective for an individual investor. 개인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To have a sufficient asset. 충분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목적입니다. 근데 이 충분한 돈의 목적이 뭐냐면 for retirement.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를 대비해서 충분한 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목적을 딱 하나만 말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목적이 돈을 굴리는 목적이 딱 하나만 있겠습니까? 은퇴를 위해서만 나중에 은퇴를 위해서만 돈을 잘 굴려야 되는 건다. 이것만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교육비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집을 사야 되니까 집을 사기 위한 목적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목적만 예시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 번째, goal based investing.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투자자에 따라서 각자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목적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웰스 매니저,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 하시는 분들한테, PB나 이런 분들한테 가끔 강의를 할 때에 개인 자산의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거 갖고 강의에서 가장 항상 보면은 헷갈리거나 어려울 때는 back to the basic이라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자산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인이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 많이 벌자고? 단지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깊이.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했잖아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목적에 맞게끔 포트폴리오 관리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않고 내가 돈에 한 1,000만 원 좀 생겼어? 이걸 갖다 어디에 투자하지? 비트코인 투자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뭔가 시장을 쫓아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의 목적성이 전혀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단지 수익을 많이 얻고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개념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자산 관리, 운용, PB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고객들한테 뭔가 자산 관리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자, 이 돈을 갖다가 뭉칫돈을 가져와서 한 1억이나 이렇게 이유 자금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운용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해야 되는, 어드바이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요, 이 돈에다가 이름을 좀 붙이세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애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구누구다라고 합시다. 애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 어디 쓸 거지? 하면은 나중에, 이거는 사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직장을 쫓겨나거나 어떻게 되어서 자식을 교육을 못 시켜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원하는 교육을 못 시켜야 될 그때를 대비해서 좀 자금을 내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또 모아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이 뭔가요? 물어봐서 사랑하는 자식 이름이 뭐다라면 그 이름을 이 포트폴리오에다 붙여놓으세요. 포트폴리오 안 깹니다.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운용을 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지 않게 되면 그냥 쓴다고요. 그냥 뭐 필요하면 그냥 끼워가지고 돈을 쓰기도 하고 뭐 그래 아주 좀 방만하게 보면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나눈 포트폴리오에다가 이름을 붙이세요. 맞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운용이 되게 됩니다. 가끔씩 까먹어요. 그런 목적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까먹는 순간 그 포트폴리오는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뭐 이것도 투자했다가 저것도 투자 이렇게 됩니다. 시작할 때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 갑자기 어쨌든 그 Asset Allocation Approach하고 연결되는 그런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Asset Allocation을 선택하세요.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기억을 일단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내려가 볼게요. 그 바로 밑에서 at the core of investment objective statement 투자 목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return requirement, return objective다. 수익을 얼마를 얻어야 되는 거니 이거죠. Additional information that provide context this required return include investor willingness to ability to tolerate risk. 그 다음에 return에 대한 requirement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risk tolerance도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the obligations that require funding and how cash flows transfer into and out of the fund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가만히 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리스크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제약 조건들입니다. 제약 조건들. The overall goal of investment objective is to discover the optimal risk return combination. 옵티멀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런 거 찾아야 된다. 옵티멀한 거. 근데 옵티멀한 게 그냥 옵티멀한 게 아니에요. 스페시픽하다고요. 이 투자자한테 옵티멀한 거 찾아야 돼요. 시험에서는 그거 묻습니다. 이 투자자한테 옵티멀한 거 한번 찾아보라고. That account for the investor constraint and risk tolerance. 그러니까 옵티멀한 거는 뭐 이런 거죠. 인베스트먼트의 제약 조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리스크 톨러런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부했던 것 중에 아주 옛날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게 되면요. no risk, no return이라고 해서 어쨌든 리턴에는 리스크가 다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대 수익률 이렇게 뭐 요거를 expectation 제가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그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게 Y축에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X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높여야죠. 기대 수익률 높은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모든 수익에는 모든 리턴에는 뭐가 따른 거냐면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 위험이란 척도를 써볼게요. 자, 위험 한번 말해보세요. 이 위험 뭐예요? 여기 리스크라고 말하는 게. 포트폴리오 운영하게 되면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뭐 포트폴리오 운영한다고 해서 설마는 뭐 납치당하는 위험 이런 거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리스크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리스크의 개념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 이런 게 있었죠. 또 있어요. 또 리스크 척도 했던 거. 포트폴리오 하면서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포트폴리오 하면서. 표준 편차 말고 포트폴리오 밸류 리스크 이런 거 공부했나요? 했죠.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 제가 썼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rice volatility라고 합니다. 가격의 변동성. 포트폴리오 밸류의 변동성. 포트폴리오 밸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하자 이랬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위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가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위험 말고 다른 위험은 없습니까? 있죠. 유동성 위험. 이 포트폴리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류의 리스크는 다 차치하고 우리는 리스크를 전부 다 뭘로만 표현한 거냐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프라이스 볼러틸리티만을
우리 옵티멀한 에셋 알로케이션은요, 에셋 알로케이션에서는 이 프라이스 볼러틸리티만을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말도 이해됐어요? 그럼 나머지 유동성과 관련된 것들은요? 유동성 리스크가 없어요? 있죠? 있다고요, 그런가? 그런 건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무시해야 되나요? 이 리스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리스크들은요, 대부분이 다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비중에 대한 제약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하게로는 프라이스 리스크 볼러틸리티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를 리스크라고 그냥 대표하자라고 해놓고 나머지 리스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리스크들은 대부분 required 되는 constraint, 반드시 이 제약 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쪽으로 제약 조건 쪽으로 대부분요 몰아넣습니다. 제 말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 우리가 그렸던 그 그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주어진 리스크에 대해서 이때 말하는 리스크는요, 다른 리스크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과 관련된 프라이스 볼러틸리티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밑에 있는 거 선택해요? 위에 있는 거 선택해요? 기본 레벨 오브 리스크. 리스크가 주어졌을 때 가능하면 expected return 높은 게 좋다. 이런 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런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거 선택하겠냐고요? 요즘과 요즘 두 개 있다. 기본 레벨 오브 expected return. 같은 기대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하지 않고 이런 거 선택하지 얘 선택해요. 그죠? 여기 우리는 도미넌스 프린시플, 지배 원리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자산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지배 원리에 의해서 종속되지 않는 다른 자산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포트폴리오가 이와 같은 efficient frontier 이런다. 이런 거 마코비치 efficient frontier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유니버스에는 위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efficient frontier만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위험 자산이란 것도 있다. 무위험 자산은 Y절편에 찰싹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피니션 상으로 보게 되면 이 무위험 자산은 표준 편차가 제로인 거죠. 숫자가 변하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어떤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숫자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죠? 완전 확정이고 그게 틀릴 리가 없다. 어떤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채 수익률, 이런 걸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국채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인가요? 국채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호라이즌이 이 국채의 만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호라이즌은요, 예컨대 1년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국채는요, 3년짜리 국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년짜리 국채를 1년 뒤에 팔 때 얼마의 가격으로 팔지를 내가 모르니까 수익률 자체는요, 불확실한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하고 똑같은 만기를 가지고 있는 국채가 하나 있어. 그리고 그 국채의 수익률, 그것도 그 국채 수익률도 무슨 국채라 해야 되는 거냐면 제로 쿠폰이라 해야 돼요. 쿠폰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쿠폰이 있으면 제 투자 수익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현되는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하고 똑같나? 그거 똑같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만기가 내 투자 호라이즌하고 똑같은 제로 쿠폰 국채가 있다. 그 제로 쿠폰 국채의 수익률은 그러면 나한테는 무위험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진정한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건 없어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위험 자산만으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는 이피션트한 포트폴리오지만 여기다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투자하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켓 포트폴리오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게 뭐 CAPM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CML이라는 자본시장선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했었어요. 자, 이거는 이론상의 이론이라고요. 이론상으로 직선을 가져간다. 직선의 어떤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파이낸셜 띠오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세상은 그냥 곡선의 세상이에요. 곡선. 진정한 무위험 수익이라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곡선의 세상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냥 이런 CML이 성립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캐피탈 마켓 안에 성립된 진정한 국채 수익률이 하나가 있어서 무형 수익률이 있어서 그거하고 위험 포트폴리오 결합을 했더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투자하면 되는 거라고 하자고요. 이 중에서 어느 거 투자하시겠어요? 여기 요 빨간 영역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파란 영역에 투자하시겠어요? 빨간 영역에 해당되는 걸 레버리지 이 빨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랜딩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파란 영역에 해당되는 걸 레버리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디 투자하시겠냐고요? 모르겠죠, 이제. 사실은. 다 좋아 보여요, 그냥. 근데 이때 실제로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두 번째 챕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옵티말한 포트폴리오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옵티말한.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란 게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입니다. 이 중에 어디에 투자하겠나 이런 거예요. 자,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오브젝티브 목적 함수가 있는데, 오브젝티브는 인베스먼트 오브젝티브죠. 목적 함수. 목적 함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다. 뭐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유틸리티, 효용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다. 자, 근데 이 효용은 뭐에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과 기대 수익률 높으면 효용도 높겠죠. 그 다음에 이 기대 수익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반드시 위험에 따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과 위험 두 가지가 있는데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 효용도 따라서 높아지니까 플러스의 관계입니다. 근데 위험하고는요 마이너스의 관계예요.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효용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 위험에 대해서 있잖아요.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반응하고 민감한 사람도 있고 좀 덜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의 개수값을 하나 곱해주자. 자,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개수값을 곱합시다. 이게 이제 위험 회피 개수입니다. 위험 회피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같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좀 높은 거면 이게 민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거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고 돼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뭐니? 이거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항상 오브젝티브가 있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밑에 서브젝트 2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자, 서브젝트 2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constraint입니다. 제약 조건들. 첫 번째 볼게요. 자,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expectation RP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각각의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에셋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i는 1부터 n개의 에셋 클래스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텐데 거기에 대한 각각의 투자 비중이 있을 거고 각각의 에셋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다. 그걸 갖다 가중평균하자.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서메이션 WI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숫자는 1 나와야지. 1. 비중을 합치면 모두 1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는 뭘까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0 이상이라 해야 된다. 정확히 표현하면. WI에다가 음의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숏세일, 공매라는 건 없다. 이런 식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자산, 1번 에셋 클래스에 대한 비중은요, 절대로 5%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비중들을 갖다 막 줍니다. 이렇게.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위험은 좀 낮춰서 효용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찾아볼까? 그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가 뭐지? 얘가 뭐지? 이 포트폴리오가 웨이트를 각각 얼마씩 줘야 되는 거야? 그걸 찾는 게 옵티멀 에셋 알로케이션이고 그게 레벨 3 에셋 알로케이션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걸 풀려고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엑셀 가지고 모델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막 그 인풋 변수들도 막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그렇게 뭐 엑셀 가지고 당시 한번 포트폴리오 비중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숫자를 다 줘요. 숫자를 주고 어느 게 좋은 건가 한번 찾아봐. 네가 레셔널 한번 말해볼래? 왜 그런 건지 얘가 좋은 건지 라든지 너 이거 찾는데 어떤 방법 썼니?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가 어떤 게 적절하고 생각해? 요거 쓰는 게 적절한 거야? 라이빌리티 릴레이티브 하는 게 적절한 거야? 아니면 골 베스트 인베스팅 방식 쓰는 게 적절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뭔가 어떤 방법이 적절한 걸 선택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선택된 거에 대한 레셔널 합리적 이유를 대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파생시켜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또 세 번째 패러그램 계속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너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밀 수 있는데 적어도 레벨 3잖아요. 레벨 3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가면서 계속 이어져서 나오니까 그때마다 반복하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제. Effective investment governor should also evaluate the liquidity aspect of investment. 유동성도 체크해야 된다. 자, 이 포트폴리오 유동성도 체크해야 되는 건데, 그 유동성은 전부 다 어떤 요건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대부분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갑니다. 유동성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걔는 제약 조건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넣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세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in addition to liquidity risk, 이 유동성 리스크는 숫자로 계량화해서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제약 조건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 유동성이 어떤 에셋 클래스 하나에 대해서 비중을 100% 하면 안 되는 거야. 또는 5%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에셋 클래스는 그 어떤 에셋 클래스가 5%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 에셋 클래스는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몰빵하게 투자하게 되면 유동성 확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특정한 에셋 클래스 하나 딱 찍어가지고, 야, 부동산에다가, 그런데 부동산에다가 5% 이상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뭔가 탁 찍습니다. 비중을 갖다 정해버려.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The risk to consider include volatility risk and the risk of selling at worst possible time. volatility risk는 뭐예요, 도대체? volatility risk. 자, 이거 volatility risk 아니에요. 시그마 P라는 거는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은요, price risk예요. price volatility는 price risk입니다. 그럼 volatility risk는 무슨 리스크겠어요? volatility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게 volatility 리스크입니다. 자, 변동성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에 따라서 내 포지션의 가치가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자산들이 있어요? 옵션요. 옵션 상품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옵션 포지션 가지고 있다. 자, 시장 볼러틸리티가 높아지게 되면 옵션 포지션의 가치도 올라가고 볼러틸리티가 줄어들게 되면 옵션 포지션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볼러틸리티 리스크에 노출되는 자산의 대표적인 게 옵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빅스 지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빅스 퓨처스 같은 게 있어요. 볼러틸리티 인덱스 퓨처스가 있죠. 그것도 보면은 볼러틸리티가 높아지거나 낮음에 따라서 빅스 지수값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팩터가요, 리스크 팩터가 가격이 움직이는 프라이스 리스크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범위가 좁은 거니 아니면 넓은 거니라는 볼러틸리티로요, 하나의 리스크 팩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이것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롱스탁 포지션이 있어요. 혹시 앞에서 여러분 그 팩터 인베스팅 공부하셨나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 이거만 물어봐요. 자, 주식 샀어요. 포지션으로 뭐라고 합니까? 롱스탁 포지션이죠. 자, 롱스탁 포지션은 언제 돈 벌어요? 롱스탁 포지션은 스탁 프라이스가 얘는 profit을 얻죠. 자, when stock price, 이 주가죠. 주가가 올라가면 돈 벌입니다. 그리고요, loss, 돈 잃어요. 언제냐면 주가가 내려가면 돈 잃습니다. 오케이?
자, volatility 한번 해볼게요. long volatility position. 언제 돈 벌어요? long volatility position은 profit은 이게 volatility가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돈 버는 포지션. 이거 올라가면 돈 버는 사람이 long volatility 포지션입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또는 언제 일어요? 그럼 로스는 volatility가 낮을 때 있잖아요.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돈을 잃는 포지션은 long volatility 포지션이에요. 자, long volatility 포지션은 이렇게 volatility가 높아지게 되면 이익 얻고 volatility가 잠잠해지게 되면 돈을 잃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주가 언제 올라요? 변동성이 클 때 오릅니까? 작을 때 많이 오릅니까? 그 말하면 어렵나? 주가 언제 많이 떨어져요? 변동성이 클 때 많이 떨어집니까? 변동성이 작을 때 많이 떨어집니까?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있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사람은 long volatility고, 시장 변동성이 작아질 때 돈 버는 사람은 short volatility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는 주식을 들고 있는 거는 volatility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슨 포지션하고 같다라고 말하셨을까요? 변동성 클 때 돈 버는 거예요? 변동성 작을 때 돈 버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작으면서 스테디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공포지수가 왜 달리 공포지수겠어요?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주가도 눌리죠.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변동성이 작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점,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주가가 눌리게 됩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롱스탁 포지션은요, 변동성이 작아야만이 돈을 버는 포지션이라서, 변동성이 작을 때 돈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롱볼입니까? 숏볼입니까? 숏볼이죠. 그러니까 롱스탁 포지션은요, 숏볼 포지션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됐나요? 무슨 말이지? 자, 방금처럼 제가 이야기한 거는요, 뒤에서는 비슷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에 배팅을 한 거냐면요, 주식에 배팅을 한 게 아니고요, volatility 배팅한 거예요. 변동성에. 그러니까 주식을 주식으로 보지 말고 volatility 팩터라고 보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주식이란 이름의 상품 클래스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뭔가 움직이는 팩터를 보고 내가 투자한다? 그런 것들은요, 팩터 인베스팅이 되고, 그 팩터 인베스팅은 에셋 클래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팩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volatility 배팅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volatility 작은 게 배팅 한번 해볼까요? volatility가 앞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배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volatility가 줄어들 때 돈 버는 사람 누구라고요? 숏볼 포지션은 숏 옵션 포지션. 옵션을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숏볼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롱스탁 포지션도 숏볼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말 이해되나요? 다? 그건 에셋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volatility라는 리스크 팩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volatility라는 리스크 팩터를 말하는 거죠. 그 리스크 팩터에 투자하지만 그 투자하기 위한 인베스트먼트 비히클을요, 주식을 선택할 거니, 옵션을 선택할 거니, 빅스 지수 선물을 선택할 거니, 이게 다를 뿐입니다. 자, 이해 되신 거죠? 자, 그런 투자를요, 에셋 인베스팅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거를 팩터 인베스팅이라고 합니다. 팩터 인베스팅. 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에셋 인베스팅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어떤 팩터에 내가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그 에셋을 다양한 걸 골라 잡을 수 있고, 같은 팩터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개의 자산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요, 팩터 엘로케이션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에셋 자체는 엘로케이션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주식도 얼마 가지고 있고, 옵션도 얼마 가지고 있고, 또는 빅스 선물도 얼마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게 투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팩터에 노출이 되어 있게 되면, 팩터 면에서는 엄청난 컨센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터가 움직이면, 포지션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방향이 되게 되면, 사실은요, 자산 자체는 분산한 것 같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 전혀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셋 엘로케이션에서 이제는 팩터 엘로케이션으로 점점점 엘로케이션 자체도 바뀌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행히도요, 우리 지금 이제 그런 조짐들이 CFA 시험에서 점점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레벨 3에서 에셋 알로케이션은 팩터 알로케이션이 아니고 그냥 에셋 알로케이션입니다. 주식을 얼마 투자할 거니, 옵션을 얼마 할 거니, 빅스 선물에다가 얼마 하면 되는 거니, 몇 %씩 투자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고맙죠. 바뀌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되고 그래서. 팩터 알로케이션을 가는 순간 되게 모델링 이슈들이 막 나오게 되면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시험을. 자, 밑에 봅시다. 그 밑에 rights and responsibility라는 거요. 자, rights and responsibility는 또 가로를 하고요. 가로를 하신 다음에 그거는 뭐하고 나중에 연결되는 거냐면 implementation approach. 연결이 됩니다. implementation approach는요,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패시브하게 운용할까요?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액티브 운용하게 할까요? 라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매니지먼트 또는 액티브 매니지먼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거는 나한테 어떤 권리를 줬는데, 어떤 권한을 줬는데, 어떤 역할을 줬는지에 따라서 너 벤치마크대로 그대로 운용해야 되는 거고, 네가 거기다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패시브하게 운용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너도 네가 원한다면 그 벤치마크는 그냥 참조를 할 뿐이고, 네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비중도 바꿔보고 주식 종목도 바꿔봐. 이런 것들은 액티브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전부 다 뭐 권한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Investment governance assists with allocat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investment program. 어떤 투자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권한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것들은 전부 다 임플리멘테이션과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2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Investment Policy Statement, IPS. IPS 옆에다가는 또 가로 열고요. 이렇게 에셋 알로케이션을 했어요. 첫 번째 에셋 알로케이션 어떻게 몇 %씩 하자라고 비중 정했어요. 이거 액티브하게 할 건지 패시브 할 건지 권한과 책임을 갖다 또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전화로 하자, 그거를 말로 해서 끝나자, 뭐 녹취록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다큐멘테이션입니다. 문서화 시켜야 되고요. 문서화. 그 문서화 시킨 게 IPS예요. 자, 이 사람의 목적 뭐지? 여기 보면은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가 연결되는 게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에, 그 다음에 리스크 리턴은 어떤 리스크는 또 어떤 리스크, 어느 정도의 리스크 톨러런스가 있는 건지. 자, 그런 거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PWM에서는요, 전부 다 키 인베스먼트 파라메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약 조건은 뭐다 이런 걸. 그래서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에서 여기 아까 리스크를 정의할 때는 다 프라이스 리스크 이런 개념으로만 정의가 되고 나머지 리스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나머지 리스크는 전부 다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정한 벤치마크대로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바꿀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패시브한 거 할 수도 있니, 패시브하게 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액티브하게도 할 수 있는 거니, 만약에 액티브하게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거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다큐멘테이션, IPS에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investment policy statement에 보시면 effective investment program begins with a well-developed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잘 정리가 되어 있는 IPS, 투자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 지침서는 그냥 documentation이죠. 그리고 얘는 the IPS serve as a roadmap for portfolio management. 이게 roadmap입니다. 일종의 지도와 같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IPS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스트래티지 야설로 이제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플래닝을 해야죠. 어떻게 자산 배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비중을 갖다 실제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것도 옆에다 또 써놓으세요. 그 괄호 열고 뭘 정해야 되는 거냐면 옵티멀 웨이트 정해야 돼요. 에셋 클래스에 대한 옵티멀 웨이트. 그 다음에 옵티멀 웨이트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에셋 알로케이션 한다면 자산 배분할 수 있는 자산 클래스 뭐가 생각이 나세요? 자산 배분하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산 배분하자고 했으니까 삼성자 주식에다 몇 % 투자하고 현대차 주식에 몇 % 투자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자. 그런 거 자산 배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자산 배분은 에셋 클래스 간의 배분이에요. 그 에셋 클래스가 달라야 된다고요.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클래스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는요, 에셋 클래스는 각각의 리스크 리턴 캐릭터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당장 생각나는 게 이제 주식에 투자하자, 뭐 채권에 투자하자 이렇게 뭐 주식 두 개만, 주식과 채권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일단 이거밖에 당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죠. 물론 요 앞에다가 현금 예금에두고 얼마를 하고 유동성 자산이죠 이제. 유동성 자산이 얼마, 주식이 얼마, 채권이 얼마,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얼마 이렇게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개가 대표적인 리스크 에셋 클래스거든요. 머릿속에 딱 4개가 먼저 떠올른다 이런 것들은 availability bias예요. behavioral finance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쨌든 뭐 복잡하니까 자, 현금 예금 한 10% 가지고 있고 사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네. 주식 한 30% 가지고 있고 채권도 한 뭐 4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에 한 20%를 투자하자. 이런 식의 투자 배분을 정했습니다. 문제는요. 현금 예금 같은 경우는 오케이 뭐 가치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좀 볼러타일하게 움직이는 게 주가가 굉장히 볼러타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의 돈이 있어가지고 이게 100%인데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10만 원,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해놨어요 처음에. 그 다음날 지나게 되면 그 비중 그대로 유지되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다음날 그 비중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리가 없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30만 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얘가 31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31%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비중이 높아져 버렸어요.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높아져 버렸다고. 주가가 오르면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줄었겠죠, 이제. 제 말 이해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전체를 또다시 그 다음날 전체를 100%로 보게 되면 주식이 원래 차지하는 비중이 나는 30% 내에서 전체 비중 100% 중에서는 주식이 30% 비중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주가의 비중이 31% 올라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다시 돌아와야 되나요? 원위치로 다시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자산 배분 어떻게 하자고 했다고? 요렇게 하자고 했다니까 이게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만 되어도 이 비중이 깨진다고요, 비중이. 그 비중이 깨지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죠? 자, 주식 좀 팔아, 이번에. 주식 좀 팔고, 주식을 전체 100에서 30% 비중을 차지하게끔 어쨌든 주식을 조금 팔아서 비중을 맞춰.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또요, 모자라는 비중만큼을 주식 판 걸 가지고 채워 넣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거를 어떤 레인지를 정합니다. 자, 타겟은 이렇게 하되 그 다음날 되면 계속 움직인다고요. 움직이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5% 범위 내에서 이런 식의 어떤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레인지를 정해놔요. 레인지. 정말 이해됐어요? 언제 리밸런싱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어져 있는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때는 리밸런싱 합니다. 자, 그래서 옵티멀 웨이트를 정하는 거는 요거의 문제고요. 이렇게 10대 이렇게 하는 웨이트의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밸런싱을 언제 하는 거니? 그거는 리밸런싱을 하기 위한 레인지 정해놔요. 레인지. 이건 나중에 코리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거 넓게 해야 되나요? 좁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요. 되게 시험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또는 뭐 질문해가지고 답을 한번 써보라고 하는 되게 그런 좋아하는 주제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은 옵티멀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 레인지 또는 리밸런싱 기준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시험에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리포팅 프레임워크요. 리포팅 해야죠. 뭐 이거는 뭐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얼마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익은 뭐 왜 모자라는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요거는 리포팅 프레임워크는 GIPS 여러분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나요? 나중에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까지 안 하셨죠? 성과 측정 같은 거요. 뭐 그때는 이제 이거 다룰 주제들입니다. 거버넌스 오디트는 이거는 누군가는 그 제3자가 이 IPS에 맞춰가지고 다큐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이 IPS에 맞춰서 실제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누군가는 띄어서 오디팅을 하고 계속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류의 그 거버넌스가 쭉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한 그 제대로 된 그런 거버넌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 오디트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주제로 워디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로 넘어갈게요.